안녕하세요.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네,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2교시는 우리 경쟁 스포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경쟁 스포츠는 영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영역형 경쟁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과의 신체적 접촉이 아주 빈번하며 상대방의 영역에 침범을 해서 골을 넣는 활동을 하는 경쟁 스포츠가 바로 영역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축구가 영역형 경쟁 스포츠이고요. 그리고 농구, 그리고 핸드볼, 그 다음에 하키까지도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드형 경쟁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경쟁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를 교대를 해요. 그 다음에 던지고 받고 치고 달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득점을 해서 이제 승패를 가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필드형 경쟁 스포츠는 바로 야구입니다. 야구는 공격과 수비수 1회 초, 1회 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던지기, 그리고 받기,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교대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활동으로 알고 있죠. 또 하나 뉴스포츠 중에 필드형 경쟁 스포츠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티볼. 네, 티볼도 필드형 경쟁 스포츠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야구와 티볼 이렇게 된다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네트형 경쟁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신체 또는 라켓을 활용해서 상대 코트로 공을 넘겨서 승부를 가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다양하게 배드민턴, 그리고 테니스, 그리고 배구, 그 다음에 탁구, 그리고 족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네트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스포츠를 바로 네트형 경쟁 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통 스포츠와 뉴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통 스포츠 정말 재밌지만 이런 활동을 좀 더 재밌고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다 재밌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뉴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전통 스포츠와 뉴 스포츠의 관계를 좀 더 알아볼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포츠가 바로 뉴 스포츠로 연결이 될까요, 선생님? 네, 지금 1학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축구볼. 네, 1학년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축구볼이라는 스포츠가 핸드볼에 변형돼서 뉴 스포츠로 발생한 게 바로 축구볼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는 좀 더 쉽게 변형해서 어떤 스포츠로 다시 어떤 뉴 스포츠로 탄생이 되었냐고 보면 바로 풋살이라는 스포츠로 다시 탄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농구는 우리 여의도 중학교의 자랑인 넷볼이 이제 농구가 변형이 된 게 넷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야구는 아까 말했듯이 티볼, 그 다음에 하키는 플로어볼로 변형이 돼서 뉴스포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 스포츠가 뉴스포츠로 발생이 돼서 어떤 스포츠가 됐는지 정확하게 관계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의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농구의 경기 인원은 일단 팀당 5명씩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쿼터당 10분, 총 4쿼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4개의 쿼터를 진행해서 그러면 총 40분 동안 경기를 진행하는 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고 득점 같은 경우에는 1점, 2점,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점 슛, 2점 슛, 그리고 자유투 같은 경우에는 1점이 기록이 되겠죠. 네, 자유투가 뭐죠? 제우스? 자유투가 다른 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에 그 선 안에서 슛을 하는 게 자유투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리드로. 네, 프리드로. 방해받지 않고 네. 그 골대 저 앞에 그 라인에서
편한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쏴서 들어가면 1점. 1점을 주는 자유투. 약간 네. 축구의 페널티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농구의 경기 기능 간단하게 알아보면 슛 3점, 2점, 1점 슛 이렇게 있다고 했고, 패스, 어시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득점하기 바로 직전 패스가 뭐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어시스트가 누가 되는 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백보드나 림을 맞고 공이 흘렀을 때 누가 공을 잡았냐에 따라서 그 잡는 행동을 리바운드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다음 블로킹, 레이업이나 슛을 할 때 수비 선수가 손을 뻗어서 그 슛을 저지하는 것을 바로 블로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스틸은 수비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공격을 나가는 상대편의 공을 뺏는 활동을 바로 스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농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규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올레이션, 두 번째는 퍼스널 파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없는 규칙 위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접촉이 전혀 없이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바로 바이올레이션 반칙입니다. 이때는 상대 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트래블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 발짝 이상 공을 가지고 드리블한 경우에 트래블링 반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드리블은 드리블을 한 다음에 양손으로 공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드리블을 하면 더블 드리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킥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듯이 공을 발로 차는 행동을 바로 킥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이건 어떤 반칙인지 선생님이 알 수 있나요? 예, 뭐 다른 말로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그 중앙선을 돌아올 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진을 했는데 네네. 다시 후진을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수비수가 공을 쳐서 그 공을 다시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네. 내가 넘어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는 이런 게 이제 하프라인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초, 이거는 위반은 네. 뭘까요? 요게 몇 초 위반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3초 위반은 그 공격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골 밑에 3초 동안 이렇게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 왜냐면 키 큰 애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쏙쏙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3초 위반. 5초 위반은 경기장 밖에서 공을 받았으면 반드시 5초 이내에 패스를 해야 된다. 5초 이내. 경기장 밖에서. 네. 8초는 중앙선을 반드시 몇 초? 8초 안에 넘어가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24초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기고 있는 팀이 슛 안 하고 계속 볼만 돌리면은 진 팀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몇 초 안에 24초 안에 슛을 해야 된다. 공격 제한 시간이 24초 위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이올레이션이었고요. 이거는 신체 접촉이 없는 규칙 위반이다 라고 딱 정리해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퍼스널 파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바이올레이션과는 달리 퍼스널 파울의 경우에는 부당한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접촉, 뭐 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반칙을 부는 게 바로 퍼스널 파울입니다. 이때는 상대팀에게 스로인 혹은 자유투가 부여가 되는데요. 아까 자유투는 몇 점이라고 그랬죠? 1점. 네, 1점입니다. 그리고 이 퍼스널 파울을 5번 할 경우에는 5반칙 퇴장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홀딩, 잡거나 아니면 밀거나, 푸싱, 그 다음에 차징은 뭐였죠? 부딪히거나. 네, 부딪히거나, 트리핑은 걸어 넘어뜨리거나. 걸어서 넘어뜨리는 네네. 경우, 그 다음에 블로킹은 이동 경로를 막거나. 이동 경로를 막는 경우에 이런 퍼스널 파울,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퍼스널 파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테크니컬 파울인데요. 이거는 스포츠맨십과 관련이 있는 반칙입니다.
이럴 때는 약간 비신사적인 행위 그리고 심판에게 강하게 막 항의를 하고 불복종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또는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반칙을 얻기 위해서 막 속임 그러니까 내가 맞지도 않았는데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경우에는 스포츠맨십에 위배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고요. 이때는 상대팀에게 곧바로 자유투가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레이션과 퍼스널 파울과 테크니컬 파울을 구분을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을 잡고 3발 걸었다. 네. 그럼 그거는 뭐 바이올레이션, 퍼스널 파울, 테크니컬 파울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하죠? 바이올레이션에 네네. 해당하죠. 이런 식으로 네.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을 세 파울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야구. 아까 경쟁활동 중에 영역, 필드, 네트형 중에 필드형 경쟁의 대표적인 종목이 야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작년에 했던 티볼이 뉴스포츠라는 그거에 대한 전통 스포츠가 바로 야구인데요. 야구의 먼저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투수입니다.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 마운드 위에서 상대 타자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처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요 선수 지금 요 포지션을 보면은 위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1번. 수비 포지션은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투수는 1번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은 포수입니다. 공을 잡는 선수. 투수가 던진 공을 홈 근처에서 그 공을 잡아서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판단해주고 홈 근처로 수비해주는 선수를 포수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투수가 던진 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요 포수의 수비 포지션은 숫자로 표현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투수 1, 포수 2. 그 다음 1루수인데요. 1루수는 1루를 주변을 수비해주는 선수를 1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선수의 수비 포지션 번호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루수입니다. 1루와 2루 사이에 보통 위치를 해 있고요. 2루 주변 근처를 수비해주는 선수가 바로 요 2루수가 되겠고, 요 수비 포지션의 번호는 4번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3루수입니다. 3루 주변에 수비를 해주는 내야수가 바로 3루수가 되겠고요. 포지션 번호는 5번. 그 다음 내야수 중에 마지막 유격수, 갑자기 면루수가 아니라 유격수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요 유격수는 보통 2루와 3루 사이에 위치해서요. 보통 내야의 가장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요 2루수와의 이런 연계 플레이로 많이 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요 유격수가 되겠습니다. 유격수의 포지션 번호는 바로 6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외야수로 가보면 외야수에는 왼쪽 좌익수, 가운데 중견수, 오른쪽 우익수가 있는데요. 먼저 7번은 바로 요 좌익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외야의 좌측을 책임지는 외야수 좌익수, 그 다음 중앙을 책임지는 외야수인 중견수, 수비 번호는 8번, 그 다음 외야의 오른쪽을 책임지는 우익수, 이제 수비 번호는 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 포지션의 이름과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숫자로 나타냈을 때 몇 번인지를 같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아요. 투수, 포수가 제일 보통 먼저 해서 투수 1, 포수 2. 그 다음 내야수 중에 1, 2, 3루를 순서대로 3, 4, 5. 1루수, 2루수, 3루수. 그 다음 좀 특이한 유격수가 6번. 그 다음 외야수가 7, 8, 9번인데 왼쪽부터 좌익수 7, 가운데 중견수 8, 오른쪽 우익수 9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야구의 전광판 보는 방법을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 스코어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야구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정식 경기에서 몇 회까지 하죠? 9회까지 9회. 실시를 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1부터 19회까지 하던데 10, 11, 12 써 있는 거는 이제 연장전 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9이닝까지 경기를 하고 그 팀 이제 보면은 팀의 점수가 맨 앞에 원정팀 0점, 홈팀 2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왜? 초구공과 말공격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회에는 원정팀은 0점, 홈팀은 2점을 냈구나.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RHEB가 적혀 있습니다. 요 R은요 점수, 득점한 점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정팀은 0점, 홈팀은 총 2점을 득점했구나. H는 안타 수입니다. 히트. 그래서 안타를 친 팀은 두 팀 중에 홈팀이 안타를 1개 쳤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2는 바로 에러, 실책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실책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아니, 홈팀이 실책을 기록하면 홈팀의 2, 이게 숫자 1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일단 마지막 B는요.
449라고 표현을 해서요. 볼이 4개가 되면 1루로 공짜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가 주어지는데, 그럼 볼넷이나 몸에 맞는 볼, 사구 그런 게 나왔을 경우에 이 B의 숫자가 올라갑니다. 여기 B에 홈팀의 숫자 2라고 적혀있는 의미는 홈팀이 뭐 볼넷과 사구를 포함한 449를 총 2개를 얻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보는 법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 선수들의 타순과 수비 위치를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볼 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봤던 그림처럼 이제 먼저 요 그림을 보시면 타순 1부터 9까지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타순입니다. 그래서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이 순서대로 이제 선수들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선수들이 공격을 할 때는 타격을 하지만 수비할 때는 또 수비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비 위치가 바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타자인 선수는 수비할 때 몇 번 위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8번. 네, 8번의 위치는 수비할 때 어디? 중견수. 중견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요 5번 타자는 수비할 때 몇 번의 위치로? 3번의 위치. 그 3번의 위치가 바로 어디죠? 1루수. 1루수가 되겠죠. 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네. 6번 타자에 보면은 수비할 때 D의 위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 D는 이제 바로 지명 타자라 그래서 타격만 하는 선수예요. 누구 대신에? 투수 대신에. 왜냐면 투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제일 힘든 포지션이다 보니까 너는 공격할 때 좀 쉬어. 대신 지명 타자, 네가 투수 대신 타격해. 그런 의미가 바로 요 D, 지명 타자가 되겠습니다. 타순 그 옆에 있는 수비의 포지션 번호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D, 지명 타자 좀 특이하네. 그런 식으로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 BSO 볼, 스트라이크, 아웃 카운트가 이렇게 색깔 있는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B는 불이 2개가 들어있으면 투볼 상황이다. S, 스트라이크. 여기도 불이 2개 들어있으면 스트라이크 2개다. 그 다음에 O, 아웃. 불이 하나 들어있으면 현재 원아웃이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볼 카운트, 아웃 카운트는 이제 원아웃에 투볼, 투스트라이크이다. 이런 식으로 볼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배드민턴입니다. 먼저 배드민턴은 우리가 그냥 넘어오는 공을 실제 수업 시간에 마구잡이로 넘기기만 하면 어떻게 경기가 지속이 되는데, 실제 선수들은 다양한 스트로크를 구사합니다. 그 어떤 공이 올라왔는가, 수비의 위치인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먼저 하이 클리어인데요. 하이 클리어는 멀리 높게 클리어, 저 멀리 높게 아주 깔끔하게 보낸다가 바로 하이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코트 뒤로 넘어오는 공을 상대 코트로 높게 멀리 보내는 걸 하이 클리어라고 하고요. 자, 드롭은요, 이번엔 달라요. 이제 뒤쪽으로 넣어오는 공을 멀리 치면 하이 클리어인데, 그게 상대의 네트 앞에 그냥 톡 마지막에 손목 꺾어서 톡 떨어뜨리면 그걸 바로 드롭이라고 합니다. 자, 뒤로 넘어온 셔틀콕을 멀리 보냈다, 높게, 그게 하이 클리어. 근데 요번에 뒤로 온 셔틀콕을 네트 앞에 톡 떨궜다, 그게 바로 드롭. 이런 식으로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궤적에 따라서 기술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디서 쳤을 때 그 셔틀콕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스매시는요, 이번에는 이제 높이 온 셔틀콕을요 그냥 냅다, 배구의 스파이크처럼 냅다 내리 꽂는 스윙, 그걸 바로 스매시라고 합니다. 배구에서 스파이크라고 한다면 배드민턴에서는 스매시라는 표현. 자, 이번에 드라이브는요, 이제 일자로 쭉 날카롭고 빠르게 보내는, 이제 네트와 평행하게 일자로 쭉 보내는 스트로크가 바로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헤어핀은요, 상대가 네트 앞에 셔틀콕을 살짝만 넘겼습니다. 그때 내가 빨리 네트 앞으로 이동해서 나도 똑같이 네트만 살짝 넘기는, 즉 네트 앞으로 넘어온 셔틀콕을 나도 네트만 살짝 넘기는 그 기술이 바로 헤어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푸시. 코트 앞으로 상대방이 셔틀콕을 보내는데요, 그걸 조금 높게 보냈어요, 네트 앞에. 그때 내가 네트에 빨리 접근해서 네트 앞에 손목 스냅을 활용해서 톡 찍어내는 게 바로 푸시가 되겠습니다. 스매시가 약간 풀스윙이라고 한다면, 푸시는 네트 앞에서 손목 스냅만 활용해서 일자로 톡 내려 찍는 걸 바로 푸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로크는 이제 경로를 보고 이 스트로크가 어떤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배드민턴의 서비스입니다. 서브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서브의 규칙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이 서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브는 득점한 팀이 서브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동전 던지기라든지 갈벽으로든지 해서 서브권을 정하지만요. 그 이후에는 서브는 반드시 득점을 한 팀이 실시를 하고요. 서브의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바로 상대 팀에게 점수와 함께 서브권을 넘겨주게 되겠죠. 네, 배드민턴의 중요한 게 서브의 방향입니다. 서브는 반드시 대각선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서브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쪽 선수가 서브를 일자로 했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굳이 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나는 바로 득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서비스의 위치. 우리 배드민턴 코트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칸이 있는데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서브는 이제 득점한 팀이 서브를 하는데 그때 서브하는 팀의 점수가 짝수다. 그럼 나는 어디에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약에 서브하는 팀의 점수가 홀수다. 그때는 왼쪽으로 가서 서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하는 팀의 점수가 짝수면 오른쪽, 홀수면 왼쪽. 근데 0점이면 어디서 하면 될까요? 0점이면 네. 오른쪽에서. 네, 0점이면 0점은 그냥 이제 짝수로 간주를 해서요. 똑같이 오른쪽에서 서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요. 자, 먼저 단식할 때 서브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넣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일단 대각선 방향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우리 파란색 화살표 오른쪽에 서브하기 때문에 아마 요 팀의 점수는 짝수가 될 거예요.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왼쪽에서 서브하기 때문에 아마 홀수가 되겠죠. 그때 요 서브는 반드시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식 혼자서 1대1로 하는 경기에서는 자, 좌우는 좁고 앞뒤로는 긴 요 구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요 서비스의 구역, 유효 구역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2대2로 치는 게 복식인데요. 그때는 지금 색깔이 되어 칠해져 있는 유효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좌우로는 넓은 구역, 앞뒤로는 짧은 구역에 반드시 서브가 들어가야 인정이 됩니다. 단식과 복식 모두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해야 되고 짝수면 오른쪽, 홀수면 왼쪽에서 해야 되는 건 동일하지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유효 구역은 다르다. 단식은 좁고 긴 구역에 넣어야 된다. 복식은 넓고 짧은 구역에 넣어야 된다. 요거 같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식 좁고 길게, 복식 넓고 짧게.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건데요. 복식 경기에서 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한 팀에 2명이 섞여 있으니까 누가 해야 될지도 정해야 되잖아요. 서브를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앞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서브는 득점을 한 팀이 서브를 하고 서브 방향은 반드시 대각선으로 넣고 서비스 팀의 점수가 짝수면 오른쪽, 홀수면 왼쪽에서 해야 된다. 그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자, 자리 교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비스를 한 팀이 득점을 하면 그때만 두 사람의 자리가 바뀝니다. 다른 때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할게요. 자, 자리는 서브를 한 팀이 득점을 했을 경우에만 무조건 바꿔요. 먼저 그럼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0대 0 토스를 했더니 요 동전 던지기를 했더니 A, B가 먼저 서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선수가 0점이니까 오른쪽에서 서브를 할 거예요. 그때 자, 점수를 누가 냈죠? A, B 팀이 네, 점수를 냈네요. A, B 팀이 1점을 냈습니다. 즉 서브를 한 팀이 점수를 냈으니까 자리를 바꿔야죠. 서브가 살아있으니까. 그쵸. 네. 서브를 한 팀이 즉 A, B 팀이 점수를 냈으니까 요 A, B 두 사람만 자리를 바꿉니다. 자리를 바꿨죠. CD는 자리가 안 바뀌어요. 네. 그때 이제 A, B의 점수가 1 홀수니까 어디에 있는? 왼쪽에 있는 A가 대각선으로 서브를 하면 됩니다. 네. 네. 조금 더 예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A, B, CD가 다음과 같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0대 0에서 A, B 팀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0점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선수 A가 대각선으로. 자, 그래서 주고받았다가 A, B 팀이 1점을 냈습니다. 즉 서브한 팀이 점수를 냈죠. 네. 그럼 자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그 팀만 바뀐다. 네. A, B가 그래서 자리를 바꿨고요. CD는 그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점 홀수니까 왼쪽에 있는 A 선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점수 1대 1. 이번에는 서브를 받은 팀이 점수를 냈습니다. 이때는 양 팀 다 서브의 이제 선수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CD, A, B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서브는 누가 하냐? 왼쪽에 있는 현재 1점이니까 왼쪽에 있는 D 선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 왼쪽 오른쪽의 개념은 네트를 바라봤을 때 왼쪽 오른쪽 개념입니다. 그 다음 2대 1. 이번에 다시 서브를 받았던 팀이 득점을 했습니다. 양 팀 다 자리는 바뀌지 않게 돼요. A, B, C, D 위치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브를 넣어야 되는 A, B 팀의 점수는 2. 짝수이니까 어느 쪽에? 오른쪽. 네, 오른쪽에 있는 B 선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대1 서브를 한 A, B 팀이 이겼네요. 이때 이제 그러면 자리를 바꾸게 되죠. 그 팀만 서브를 한 A, B 팀이 이겼기 때문에 A, B 사람만 자리를 바꿉니다. 네. 그리고 3점 홀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B 선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브 규칙, 이제 대각선으로 해야 된다. 짝수면 오른쪽에서 하고 홀수면 왼쪽에서 한다. 근데 복식은 선수 2명이니까 자리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중요한데 딱 자리 바뀌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이다. 언제? 서브를 했는데 이겼을 경우에만 자리를 바꿔서 그 사람이 서브를 한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요 3대1 상황에서 선수들의 위치와 서브는 누가 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경기 흐름에 따라 서브하는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이해가 안 가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저희 선생님들 교무실 전화로 전화해서 꼭 물어보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와 과학적 원리, 즉 플라잉 디스크에 작용하는 4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플라잉 디스크가 날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일단 여기 그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플라잉 디스크를 던졌을 때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던져 보내는 힘을 바로 추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진력을 통해서 플라잉 디스크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발생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추진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항력은 디스크가 날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 게 바로 항력. 그러니까 추진력과 항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는데요.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해서 물체가 떨어져야 하지만 디스크는 날아가면서 잠시 위로 뜨는 거를 우리 수업을 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때 왜 디스크가 그냥 떨어지지 않고 위로 떴다가 내려갈까요? 네, 바로 이때는 양력에 의한 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양력은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력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네, 잠시만요. 3교시 시작합니다. 네, 3교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양력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의 윗면, 잠시만요. 아래쪽은 디스크의 좀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원반이 보통 밑에는 파여 있고 네, 맞아요. 위에는 위에는 매끄러우니까 이제 디스크를 딱 던지면 네. 위아래가 이제 공기가 이동 속도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이제 원반의 밑에 좀 파여 있는 부분은 공기가 이동 속도가 좀 느려지면 네. 이 베르누이 원리라는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압력이 높아지고 네. 매끈한 위에는 공기 이동 속도가 빨라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밑에가 압력이 높고 위에가 압력이 낮으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맞아요. 위로 힘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양력이라는.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발생하겠죠. 네네. 네, 그게 바로 양력이다 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 어려우면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이 글씨를 색깔과 막 밑줄을 쳐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잘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밑줄 치고 같아요. 색깔 친 거를 네. 잘 보면 어떻게 좀 네네.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이 문제 막상 풀면 되게 쉽게 나옵니다. 네. 네. 어떤 힘이 발생하는지, 디스크에 어떤 힘, 4가지 힘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적 원리 두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이 법칙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육상 100m 경기에서 선수들이 피니시 라인을 지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멈추지 못할까요? 관성 때문에. 네, 맞아요. 뉴턴의 제1법칙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인데요. 우리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라고 알고 있듯이, 그러면 A는 m분의 F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가속도가 크려면 질량은 낮고 내가 가한 힘은 커야겠죠. 그래서 내가 더 세게 힘을 가하고, 그리고 그 질량이 낮을 때 좀 더 큰 가속도가 발생한다. 여기 그림을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볼링공 같은 거를 던지고 있는데, 무게가 무겁고 같은 힘을 준다는 가정하에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무거운 볼링공을 던지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조그만한 야구공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힘의 경우에는 질량이 낮은 야구공이 더 높은 가속도를 가진다 라고 이해를 하고 가속도의 법칙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라는 법칙입니다. 이건 스포츠 상황에서 육상 경기 중에 스타트 상황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내가 지면을 땅을 밀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하면서 내가 앞으로 추진력을 발생해서 빠르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작용한 것에 반작용이 발생하니까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해서 알아보길 텐데요. 이제 원심력은 보통 우리가 원심력을 못 이겨서 날아갔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 원 운동을 하는 물체가 중심 밖으로 탈출하려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닌 구심력으로 인한 관성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거 구심력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구심력은 뭐냐? 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잃을 때 물체는 원 운동을 함.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원쌤이랑 저랑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막 같이 이렇게 원을 돕니다. 손을 마주 잡고 그때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둘 다 날아가 버리죠. 회전을 할 때 그거는 원심력 때문에 날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날아가려고 계속 이렇게 돌려고 서로 손을 당기는 힘, 그 힘을 바로 구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우리 달리기나 쇼트트랙처럼 원 코스를 도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스를 돌 때, 즉 곡선을 돌 때 우리 몸이 자꾸 바깥쪽으로 쏠리는 원심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고, 왜냐면 원심력을 이겨내야 기록을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몸을 살짝 안쪽으로 기울이게 되는데 그 힘을 바로 구심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원심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쪽으로 기울이는 구심력을 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원 운동을 할 때 바깥쪽으로 쏠리는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안쪽으로 기울인다, 그게 바로 구심력이다.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쇼트트랙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제 원 바깥쪽으로 쏠리는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 안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구심력을 몸을 가한다, 힘을 가한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마그누스 효과입니다. 마그누스 효과는 뭐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공에 우리가 딱 회전 없이 가운데를 던지거나 차는 게 아니라 한쪽을 차게 됩니다. 그러면 공이 회전을 하게 되겠죠. 공이 회전을 하면 일자로 날아가지 않고 이 마그누스 효과에 의해서 공이 휘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공의 오른쪽을 빵 차면 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반대로 축구공의 왼쪽을 차면 공이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그누스 효과에 의한 건데요. 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자, 지금 공이 이렇게 휜다는 얘기는
공의 오른쪽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공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공 주변에는 공기의 흐름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자, 공이 돌면은 그 공기도 주변의 공기도 같이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요. 그리고 하나의 흐름이 더 있는데, 자, 공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공이 마찬가지로 이제 뒤로 공기가 흐름이 오겠죠. 그러면 공의 왼쪽에는 이 반시계 방향의 흐름과 그다음에 뒤로 오는 공의 전진 방향과 반대인 이 흐름이 같아져서 공기 속도가 빨라져서 압력이 낮아지고요. 반대로 이 공의 오른쪽은 공 회전에 의한 흐름은 이 윗방향인데 공의 그 흐름에 따라 그 방향 반대의 항력은 밑에 방향으로 받아서 흐름이 조금 느려집니다. 두 개가 서로 상충이 돼서 그럼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즉 압력이 높은 오른쪽에서 압력이 낮은 왼쪽으로 힘이 전해진다. 이게 바로 마그누스 힘에 의한 마그누스 효과가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우리 공의 회전이 되면은 공이 휘는 현상은 요 마그누스 효과에 의한 거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전신 수영복. 우리 몸의 전신을 감싸는 수영복. 보통 수영복이라고 하면은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밑에 바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 세트로 이렇게 입는다고 보는데, 우리 이제 수영 선수들은 전신 수영복을 특히 2000년 중후반에 한참 많이 입었습니다. 그때 이 전신 수영복은 이제 폴리우레탄 등의 특수 소재로 제작된 전신 수영복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물에 이렇게 뜨는 힘, 부력도 되게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저항을 받는 이 항력은 되게 줄여줬습니다. 되게 뭐 몸을 유선형으로 만들어주고 되게 표면도 매끄럽게 해줘서. 그래서 기록이 엄청나게 단축이 됐고 실제로 막 2009년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는 세계 기록이 막 수십 개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신 수영복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거 기술에 의한 도핑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안 돼. 이제 앞으로는 너희 이제 반신만 허리 밑으로 무릎 위부터 허리까지 여기만 입는 수영복을 입어라. 그리고 이런 폴리우레탄 같은 특수 소재 쓰면 안 돼. 하는 이런 제한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신 수영복은 이 소재에 몸을 덮어주는 것 때문에 부력도 올라가고 항력은 줄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단축시키는 역할을 했었던 수영복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기말고사 대비한 총정리, 온라인 수업 총정리를 하게 됐고요. 이 내용을 보고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구글 클래스 댓글이나 또는 저희 체육 선생님들 자리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25문제고 페이지는 총 7페이지인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그림을 보면서 차분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는 그림들이 많고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내긴 했죠. 네. 어렵지 않아서 저는 쉬운데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희는 쉬운 것 같은데 네네. 네, 여러분들이 잘 풀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